한 달 정도 강의를 다니다 보면 정말로 속이 좀 안 좋아요. 한국에 들어가면은 청국장 가루 밥 숟갈 2숟갈로 물에 타서 먹으면 다음날 화장실에 가면요 똥이 60cm가 나와요. 60cm. 굵은 똥이 60cm가. 작년 1월 달에 하와이 강의를 갔어요. 청국장을 100개를 들고 왔는데 이 리얼입니다. 청국장을 100개를 들었는데 첫날 100개를 다 팔았어요. 둘째 날 주문이 150개가 들어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실험 정신 강한 할머니 한 분이 그날 저녁에 가서 바로 타먹은 거야. 다음날 아침 화장실에 갔는데 그 할머니는 똥이 2m가 나왔대. 2m가. 그래서 그 할머니가 온 하와이에 전화를 다 한 거야. 나 2m 나왔다. 네. 사실 저는 강원도 평창에 이 농사지로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농촌 살리려고 들어갔어요. 첫 해 콩을 50가마를 쏘서 팔았는데 작년에는 1,300가마를 쏘서 팔았어요. 작년에는 뉴욕에 작년에 강의 가고 뉴욕에 판매한 게 2억 5천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뉴욕에만. 그래서 우리나라 제 목표는 콩을 10,000가마 판매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콩이 1년에 150만 가마 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그중 150분의 1은 우리 생태마을에서 소화하는 게 내 꿈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내가 청국장 만드는 사람인데 청국장 드시라고 그러다 안 드시더니 2년 전부터 청국장을 드시는데 당뇨가 있으세요. 근데 정확하게 100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거 드시고부터 아침에 그거 드시고 커피 딱 한 잔 마시는데 얼굴에 85인데 빛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 가셔갖고 중절모를 쓸고 얼굴에 빛이 나는 잘생긴 할아버지가 있으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느냐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판매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평창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부님 세금 안 내면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는 지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나라를 건진 건 누구예요? 백성이에요. IMF 때 우리나라를 건진 건 누구예요? 대기업 하는 사람들이 건졌나요? 백성들이 뭐 모아서 건졌죠? 금 모았어요. 그때 여러분들 모아진 금이 얼마였느냐면 22억 달러였어요. 22억 달러. 달러는 하나도 없었고 원자재는 사갖고 들어와야 되고 어떻게 국민들이 금을 모아갖고 원자재 사는 나라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린 달러는 없으니 금은 어떻겠느냐. 그때 금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금 좋아. 그 금 받고 원자재 들여와서 싼 가격에 수출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대기업들이 우리 모든 피로 지금 은행이고 기업이고 다 살려준 건데 515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도 이걸 싸놓고 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 백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쨌든 5,000년 역사 이래 우리 지금 한민족이 가장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이 관념, 백성을 귀하게, 이건 예수님의 사고예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고 방식이에요. 이 백성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걸 우리 모든 한민족이 깨닫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는 이 최고의 호기를 다시 놓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어쨌든 우리 모든 백성들은 1등을 못하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1살서부터 30살까지 뭐를 해야 돼? 1등을 하려고 죽어라고 공부를 해. 그러니까 죽어라고 공부하는 1등도 불행하고 1등이 못 되는 꼴등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에 강남에서 48살 먹은 우리나라 명문대학 나온 한 가장이 44살 먹은 부인 14살 된 딸 8살 난 딸 사건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근데 이 가장은 11억짜리 서초동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주식을 해서 5억을 날렸어요. 그럼 6억이 남아있죠? 그렇죠. 그런데 부인 통장에는 3억이 있었어요. 9억이 있었어요. 본인 진술이에요. 내가 오늘 비행기 안에서 또 읽고 왔어요. 내가
더 이상 이 아이들한테 강남의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살 필요가 없다고 더 이상 강남에서 살지 못할 거라면 죽는 게 낫다. 강남에서 살지 못할 거라면. 여러분들 그 9억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 평창으로 왔다면, 우리 평창에 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이 내려다 보이는 기가 막힌 땅 한 평에 15만 원이에요. 300평 산다고 쳐도 4,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30평 뽐나게 줘봐 1억 5천밖에 안 돼요. 그럼 2억이면은 정말 그림 같은 집, 거기다가 농사 200평이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현찰 9억. 강원도 평창에 현찰 9억 가지고 있는, 7억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얼마든지 내려앉으면 행복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개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맛이 없는 거예요. 자기 멋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추구하고 1등을 하고 1등을 못하면 사람도 아니란 이 의식 속에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1살서부터 30살까지 안 행복해. 그럼 30살서부터 60살은 행복하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은 여기, 제가 한국에서도 말해요. 여러분은 여기 잘 오셨어요. 물론 여기 먹고 살기 힘든 거 있어요. 한국에서는 더 힘들어요. 한국에 오보시면요, 여러분들 더 힘들어요. 한국은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든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가지 마세요. 네. 여기서 그 똑똑한 능력 마음껏 발휘하시는 게, 그게 애국하시는 거예요. 한국의 30살서부터 60살은 헬리콥터 맘이라는 게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애 가르치죠. 태어나서 계속 애한테 붙어있죠. 유치원 따라다니면서 밤새서 줄 서서 애 유치원 보내죠. 초등학교 따라다니면서 관여하죠. 학원 저녁까지 끌고 다니죠. 중고등학교 따라다니면서 시험 입시까지 다 따라다니죠. 헬리콥터 뱅글뱅글. 헬리콥터는 마음이야. 대학도 따라다니면서 교수한테 학점 안 나오면 얘 취직하는데 어려운데 이 학점 더 내놓으라고 그러고 덤비고, 군대도 따라가고 우리 애 왜 이러느냐고 그러고 계속 그러죠. 회사 취직을 해도 회사 상사한테 가서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 애 왜 이러느냐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식 인생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 인생. 한국에 여러분들 기러기 아빠가 40만 명이에요. 40만 명. 한국의 기러기 아빠가.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떠나보내면은 대학원까지 20년 동안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을 보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없는 거야. 오로지 자식 교육이야. 신부님은 장가를 안 가서 우리 마음을 모른다고. 이 자식 교육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고. 내 인생 최대의 약점이 장가 안 간 거예요. 여러분 30살부터 60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 자아 실현해야 되는 나이예요. 자아 실현.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나이예요. 자식한테 모든 걸 바쳐야 되는 나이가 아니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나이야. 자아 실현이라는 게 뭐예요? 이 물은 여기 지금 왜 와 있어요? 내가 강의할 때 목이 마려우면 마시라고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바빠갖고 마셨어, 안 마셨어요? 안 마셨죠? 얘 지금 자아 실현 한 물이야, 자아 실현 안 한 물이에요? 여기 앉아갖고 안 했죠? 자기가 쓰임이 돼야지 그게 자아 실현이에요. 네, 잠깐 자아 실현 좀 해주고. 여러분들이 샴푸를 샀어요. 샴푸를 사갖고 우리 집에서 샴푸를 쓰는데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썼어. 그럼 그 집은 우리 집에 와갖고 자아 실현 한 샴푸입니까? 자아 실현 안 한 샴푸입니까? 한 샴푸예요. 그 샴푸는 쓰레기통에 들어가면서 행복하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내가 가정방문 다녀보면은 다단계 걸린 집들을 보면요, 샴푸가 10개씩 놓여있는 집들이 있어요. 다단계 걸린 집들. 그러면은 2개는 1년 동안 써요. 나머지 4-5개는 빛깔이 바래서 못 써요. 능력을 써보지도 못하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샴푸죠. 우리 생태마을 사제관 앞에 문수라는 개가 있어요. 얘가 전라도 여수 문수동 성당에 강의를 갔는데 길 잃은 개야. 그래서 내가 주워온 거예요. 그래서 문수동에서 주워왔다고 해서 이름이 문수예요. 문수. 예. 근데 내가 밤에 서울이나 부산에서 강의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새벽 1시에. 새벽 1시에 딱 도착하면은 얘가 요만한 애인데 뛰어나와갖고 나한테 내 가슴까지 뛰어올라요. 그리고 내 품에 안길 때 모든 피로가 다 사라져요. 그리고 얘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웬만한 여자보다도 눈빛이 좋아요. 눈빛이. 그리고 놀랍게도 신부들이 오면은 안 짖고 안 물어요. 근데 여자만 오면 짖고 물어요. 얘 자아실현 하는 애야, 자아실현 안 하는 애야? 자아실현 하는 애예요. 그런데 30살서부터 60살까지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대한민국의 아빠들은 자기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애들 학원 보낼 돈으로 기타를 배우거나 필라테스를 배우거나 영어를 배우거나 아니 뭔가를 했다면은 이분들은 자식 대신 자기를 위해서 뭔가 썼다면 이분들은 60살서부터 100살까지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딱 60살이 되면은 30살 된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 인생에서 빠져줘. 나 다 컸어.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인생 살아, 이제. 60살에 아무것도 자기를 위해서 투자한 게 없는데 나를 위해서 살으라고 내 인생에서 빠져달라고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나라 60대부터는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삶의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60살에 바로 죽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자아실현 안 된 사람들이 60살서부터 100살까지 안 죽는 거예요. 지금 60세들은 100세까지 살 것이고 50세들은 110살까지 살 것이고 40대들은 120살까지 삽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죽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87세예요. 87살까지는 살아야지 사는 거예요. 근데 2020년에는 90살에 가장 많이 죽는 나이가 된대요. 2020년이면 몇 년 남으니 5년 남은 거예요. 지금 60살들 계산해 보세요. 5년 오면 90에 지금 여러분 65, 1년에 0.5년씩 정확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60살들은 몇 살에 죽느냐면 103살에 죽어요. 지금 60살들은 103살에. 그리고 지금 50살들은 110살에 죽는데 작년에 러시아에서 뭘 개발해냈느냐면 우리 몸 안에는 미토콘트리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노화 물질이에요. 여러분들 20대 애들은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어때요? 딱 붙죠? 위하고 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하고 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데 50살이 되면 노화 물질이 몸 안에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위하고 장이 기능을 안 해요. 먹어도 소화도 못하고 흡수도 못해요. 그래서 50대 된 아줌마들 보면 배를 보면 어때요? 애가 하나 들어찬 것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안 풀어놔서 그렇지 풀어놓으면은 볼만하다. 지금 풀어놓으면은 볼만하다고 지금. 그런데 이 노화 물질을, 이 미토콘트리아를 조절하는 약을 개발을 해냈어요. 러시아에서 작년에. 이걸 먹으면은 70살이 돼도 위하고 장이 20대 같은 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70대 아줌마들이 배꼽티 입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래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앞으로 아이를 낳는 가장 합리적인 나이는 70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20살에 애를 낳아서 110살 때까지 90년 동안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70에 늙음하게 나서 한 30년 보다가 죽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나는 후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왜? 수많은 엄마들이 자식 때문에 나한테 피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너무 빨리 낳았어, 애를. 너무 빨리 낳았어. 이제는 100살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100살 넘어가는 거는. 그럼 그 많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이건 큰 숙제예요. 5년 전에 우리나라 100살 이상이 1,800명에서 5년 전에 여자가 1,700명, 남자가 100명. 여자들이 안 죽어요. 여자들이.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13,400명이에요. 그런데 올해 15,000명으로 올라섰어요. 올해 15,000명. 이게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90살에서 100살은 13만 4천명, 이제 14만 명이죠.
80에서 90살은 97만 명. 그래서 80살이 1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70에서 80살은 270만 명. 그래서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면 650만 명. 우리나라 초등학교들이 270만 명인데 한국에 가보면 여러분들 애 하나에 할머니 셋이 싸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애 안에 할머니 셋이 싸고 돌아다닌다니까요. 또 할머니들이 어서 유모찬 주석 유모찬 밀고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 지금 대한민국 보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55년생부터 63년생들이에요. 이 710만 명이에요. 55년생부터 63년생들 한번 손들어보세요. 64년생들까지 한번 손들어보세요. 이 폭탄 중에 상폭탄이라는, 폭탄 중에 상폭탄이에요. 상폭탄. 왜냐하면 이 세대는 마지막으로 효도할 세대고 이제는 효도를 받지 못할 세대예요. 이 세대는. 그러니까 죽어라 열심히 부모님 공경하고 자식은 효도가 뭔지도 모르는 자식하고 사는 세대예요. 그런데 그 세대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식 교육시키느냐고 자기를 위한 투자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노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60에서 80살까지는 어쨌든 괜찮아요. 60에서 80살까지는 80살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80살서부터. 80살만 되면은 오래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뒷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로지 뒷방에. 이 80살 넘은 분들 특징이 뭐냐면 하루에 한 번도 안 웃어요. 근데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일주일이 돼도 한 번도 안 웃어요. 그것도 아무도 문제. 80에서 90,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웃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웃는 90대 할머니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냐면 이러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200번 자지러지게 웃는데요. 어린아이는 하루에 200번 자지러지게 웃는데요. 20대는 하루에 20번 자지러지게 웃는데요. 80대는 하루에 한 번도 안 웃는데. 그러니까 안 웃으면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죠. 안 웃으면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정말 제가 북여주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성당이 꽉 찼어, 오늘같이. 너무 꽉 차니까 이 앞에 이 의자를 놨어요. 앞에 두 세댁이 앉아 있었는데 정말로 겁나게 예쁘게 생겼어요. 세댁 둘이. 근데 또 나 만나러 온다고 연필로 그냥 그리고 왔어요. 나 만나러 온다고. 얘게 그리고 왔대요. 자기네들이 신부님 만나러 온다고. 웃는데 이거 올라가는데 이 눈꼬리, 이 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저는 80대 된 분들, 지금 60대 된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5년 전에 1,800명이 넘으면서 의사들이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그 100살 넘은 분들 다 찾아갔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100살이 넘도록 이렇게 건강하냐고. 그분들 똑같은 말이 뭐냐면 해만 뜨면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집에 안 있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 돌아다녀요. 무조건.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해만 뜨면 나가. 그냥 나가. 그리고 여기 돈 많잖아. 예. 뉴욕도 가고 파리도 가고 토론토도 가고 LA도 가고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분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지쳐서 죽어요. 한 95살쯤에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나 그냥 갈랜다. 지쳐서 죽어야지. 80살서부터 돈 아깝다고 친구 만나는 거, 이 자아실현이 안 된 사람들 특징이 고독에 갇히는 거예요. 자아실현 안 되는 사람 특징이 혼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뒷방에 앉아있으면 허벅지에 근육 풀립니다. 허벅지에 근육이 풀리면 그다음부터 기다리는 있는 똥 싸는 거예요. 90살이 여러분들 똥을 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한 살이 싸는 똥이랑 90살이 싸는 똥이랑 같아요? 이거는요, 90살이 똥을 싸기 시작하면은 삶의 질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자식한테 피해 주기 싫으면 누구한테 투자해야 되냐면 자기한테 투자해야 돼요. 내가 마지막까지 내 발로 화장실 가주는 게 누구 도와주는 거냐면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헬스장 다니고 수영장 다니고 골프 치러 나가는 건 절대 죄가 아니에요. 애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자식한테 재산을 주는 순간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끝까지 안 주면 아무것도 안 잃어버려요. 죽고 난 다음에 가져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살아생전에 주지 마세요. 내가 평창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식한테 다 주고 났는데 잘할 줄 알았더니 찾아오지도 않고 돈도 안 줘. 그래갖고 나한테 전화하는 할머니 너무 많아요. 신부님 다 줬더니 나한테 찾아오지도 않고 아무도 안 오고 나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고. 신부님 나 강원도 평창에 가서 아무것도 안 받고 청소하고 빨래할 테니까 살재는 거야. 나 요즘 나하고 살재는 여자 너무 많아요. 내가 직접 받은 전화예요. 85살 먹은 할머니인데 70살에 아들이 5천만 원이 있었대요. 할머니는 2억짜리 집에 살고 있었대요. 근데 아들이 엄마를 꼬시기 시작을 해요. 엄마, 나 아파트 분양받고 싶은데 어차피 그 돈 나한테 올 거 아니야? 내가 아파트 분양 받아갖고 편안한 데서 어머니 잘 모실 테니까 그 2억을 달라고. 이 할머니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살면은 얼마나 사나? 아들이 아파트 분양하겠다는데 이거를 내가 지키겠다는, 그게 양심이 허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집을 팔고 아들 아파트 분양하고 들어가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나이를 먹어갖고 자식이 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랑 내가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식이 들어와서 살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 그러면 돼요. 근데 내가 자식 집에 들어가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나가야 돼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막 하는 경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근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했더니 83살까지 안 죽더래요. 83살까지 안 죽는데 거의 70살이나 83살이나 차이가 없어요. 10년 차이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더 필요하죠? 돈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 할머니는 아들아 2억을 줬으니까 내가 500만 원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만들어줘라. 2억을 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가, 그랬더니 아들이 그날 이후부터 2년 동안 말을 안 하더래요. 그날 이후부터. 나는 그 아들 마음을 100분 이해합니다. 이 아들이 엄마하고만 살아요? 며느리하고 살잖아요. 자기 아내하고 살잖아요. 그럼 맨날 밤마다 아내가 뭐라 할 것 같아요? 당신 엄마를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하라고. 안 그래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 상황 파악 안 된 엄마가 500만 원만 달라고 그러니 이 아들이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2년 동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평창 생태마을에 방 하나 달라는 거예요. 우린 피정집인데 할머니 이 피정이 꽉, 우린 1년이 꽉 차거든요. 1년이 꽉 차서 할머니한테 방을 드리고 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신부님 방송 보면은 우리 노인들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받고 거기 가서 청소하고 빨래할 테니까 방 하나 내달라는 거예요. 85살 먹은 할머니가 알몸으로 와서 나오고 살겠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그래서 내가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우리는 피정집입니다. 노인 요양시설이 아닙니다. 성격은 분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할머니를 드릴 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은 방송 강사 중에 우리나라 노인들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 같더니 막상 통화를 해보니까 신부님이나 내 아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거야. 전화를 딱 끊어서 할머니가, 나도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를 받았으니까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자기 속으로 난 자식하고도 못 살면 나하고는 살아? 못 들었죠? 나하고는 살아? 여러분들 자식하고 못 살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 자식하고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자식하고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이제는 자식하고 사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작년 11월, 작년 11월에 한국에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73살 먹은 할아버지가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나 10일 동안 두유 2개로 버텼다. 나 좀 살려줘라. 그래갖고 경찰이 가보니까 문이 잠겼어. 그래갖고 소방관을 데려다 문을 따고 들어갔어. 할아버지가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10일 동안 두유 73살에. 그 할아버지가 누구 돌볼 사람 없는데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70 넘으신 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가 먼저 죽어야 돼요. 할머니가 먼저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할아버지는 누구한테 잘해야 돼? 할머니한테 무조건 잘해야 돼요. 할머니가 살아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존재는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어떤 금술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목욕을 하고 저녁을 맛있게 차려 먹고 저녁에 이 둘이 침대에 딱 누웠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보 영감 이렇게 깨끗이 씻고 맛있게 먹고 이렇게 침대에 누우니까 우리 신혼 생각난다.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이렇게 맹랭하지 않았어. 당신 신혼 때 내 손 꼭 잘 때마다 잡아줬던 거 생각나?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자기도 무심하게 사는 생각도 들고 손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 할머니 손을 싹 잡아줬어요. 그때 할머니가 여보 영감 당신이 내 손 잡아주니까 너무 행복하다. 우리 신혼 때 생각난다. 근데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손 잡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 당신 그 내볼에다 뽀뽀해줬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것도 맞춰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고개를 돌려서 할머니 볼에 뽀뽀를 쭉 해줬어요. 근데 할머니가 빵글빵글 웃으면서 당신이 내 볼에 뽀뽀해주니까 정말로 신혼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너무 행복하다. 여보 영감 근데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뽀뽀해주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 당신 그 이루 내기 잘근잘근 애무해줬던 거 기억 안 나? 밤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얼굴이 확 변한 거예요. 그러더니 확 일어나서 이불을 내던지고 나가버렸어요. 여보 영감 화났어. 어딜 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한대는 소리가 할머니를 째려보고 기다려. 이빨 갖고 올 테니까. 딱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 할아버지. 그런데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은 교통사고 나고 인사불성이 된 인사불성 교통사고 나서. 근데 이 할아버지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3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었어요. 한 달에 165만 원 월세가 들어오는데 그 빌딩에 4평을 달아서 폐지를 모으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못 배운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수많은 60, 70, 80대들이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요즘 한국에는 인터넷에 여러분들 무슨 모임 있는 줄 아세요? 쓰죽해가 있어요. 쓰다 죽자. 네, 쓰다 죽자. 그래서 요즘 그런 문화가 많아요. 자식한테 재산 주지 말고 우리가 쓰다 죽자. 나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쓰다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식도 행복. 자식도 부모 돈 욕심 안 낼 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런 여지를 주면 안 돼요. 너 이 돈 다 너한테 갖고 갈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어. 그러면 자식 버리는 거예요.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효도는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효도는 이제 없어요. 효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 생각을 해봐요. 110살 먹은 엄마가 90살 먹은 아들한테 너 왜 나 안 찾아오냐 이게 말이 돼요? 90살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110살 먹은 엄마 찾아가요? 자기 지금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예요. 효도를 할 수 없는 시대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대예요.
계산상 안 맞아요. 20년만 키우면 20년만 얻어먹는 걸로 끝내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기가 막히게 키워주셨어요. 정말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구김이 없이 자란 사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신부가 돼서 보니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고맙잖아요. 은혜를 갚으리라. 내 신부 첫 활동비가 46만 원이었는데 어머니 2만 5천 원, 아버지 2만 5천 원 용돈 드렸어요.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20년 동안 단 한 달도 안 빠지고 어머니 아버지 용돈 드린 거예요. 그런데 계산 끝난 지 4년이 지났어요. 갈 생각을 안 해. 아버지 85, 어머니 83살인데 너무 정정하세요. 제가 보니까 100살까지는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 투자하고 40년 받아먹는 거예요. 40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20년을 투자했으면 20년만 먹어야지. 50년, 60년까지 이제 받아먹게 생긴 거예요. 그냥 이런 계산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걸로 끝나고 내 인생의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관계로 끝까지 가요. 이제는 효도는 없고 사랑만 남아있는 시대예요. 내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느냐에 따라서 늙은 자식이 나를 찾아오느냐 찾아오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도 사랑하지만 아버지를 참 많이 사랑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 중에 하나는 아버지를 잘 만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추억이 너무 많았어요. 가재 잡으러 다니고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깨구리 잡으러 다니고 가을 이 들녘에 웅덩이 가을 논에 웅덩이 물 같이 퍼내고 미꾸라지 잡고 참 행복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시험만 끝나면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참 나는 시험을 하나도 아버지하고 손잡고 짜장면 먹으러 갔던 기억만 나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한 2년 전에 형들하고 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험 끝날 때마다 짜장면 사줬어 그랬더니 너도 사줬냐? 우리도 사줬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먹고 아버지는 한 달에 3번 짜장면을 먹은 거야.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짜장면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렇게 좋은 아버지인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옥상에서 밤에 담배 피다 걸렸어요. 담배를 피고 있는데 어험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아버지 뒷모습이야. 깜깜한 밤이었는데 보고 내려가신 거죠. 너무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아버지한테 막내 아들이 담배 피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손찌검 한 번 하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무지하게 때렸죠. 저를. 어머니는 돌아다닌다고. 근데 아버지는 그러거나 말거나 손찌검 한 번 안 하셨어요. 그 아버지한테 담배 피는 걸 보여줬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정말 미안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 말씀이 없으셔요. 이틀이 지나도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깜깜해서 못 보셨구나, 다행히. 근데 2주일 후에 누나가 막내야, 얘기 좀 하자 그러더래. 그래, 너 담배 피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담배 펴와. 아버지가 너 건강도 안 좋아. 제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갖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교를 안 다녔거든요. 학교 안 다니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옥상에 올라가고 담배나 피고 앉아있는 거지 맨날. 네. 건강도 안 좋은데 담배 끊었으면 좋겠다고 아버지가 전해달라고 그러더라. 그때 내가 이렇게 느낀 감동은 정말 어떤 가르침보다도 큰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큰 산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항상 보고 싶어요. 항상.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강의를 다니고 얼마나 바빠요. 아버지를 만날 시간이 안 나오는 거 도저히. 그러면은 수원이나 서울이나 인천이나 그 근처에 강의를 가게 되면은 반드시 전화를 해요. 아버지, 나 그 근처를 지나가니까 아버지하고 밥 먹고 싶다고. 아버지하고 밥을 먹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전 정말로 시간 남은 수원 가서 여자 안 만나요. 아버지 만나지. 여자 만나는 것보다
아버지 만나는 게 훨씬 행복해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더 쌓여요. 그리고 마음에 짠한 것도 자꾸 생기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더 행복하게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4년 전부터 어떤 행사를 하냐면, 어버이날이 된 5월이 되면은 아버지가 노인정을 참 잘 가시거든요. 노인정을 잘 가시는데 그 노인정 전체에다가 내가 한 턱 내요. 100만 원씩 줘요. 그래갖고 우리 아들이 이거 여기 노인정에 하라고, 보통 20명 모이는데 내가 내는 거라고는 100명 정도 나온대요. 맨날 텔레비를 보면서 우리 신부님, 우리 마음을 제일 잘하는 신부님이라고. 근데 그 신부님이 한 턱 낸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노인정에 있는 모든 노인들이 행복한 게 우리 아버지가 행복한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과연 자녀들한테 그런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느냐, 1등으로 몰아세우지는 않았는가. 같이 추억을 만들고 같이 사랑을 쌓아도 늙어서 찾아갈까 말까 한데 20년 동안 떠나보내고 얼굴 한번 안 보고 늙어서 나 책임지라고 그러면 책임질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오늘 주제는 삶 껴안기예요. 1살서부터 30살도 안 행복하고 30살서부터 60살도 안 행복하고 60살서부터 100살까지도 안 행복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우린 다 행복해야 돼. 이 세상에 와서 하나만 뜯어 고치면 돼. 하나만. 사람 무시하는 이 문화만 뜯어 고치면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1등도 행복하고 꼴등도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돈 없고 부족한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으니까 죽어라고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죠. 예수님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은요, 제가 보기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사랑받는 세상이 하느님 보시기 좋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해리 리버만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1977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미국 사람이에요. 원래는 폴란드에서 유대 랍비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서 미국으로 와요. 미국에 와서 제과점도 하고 세탁업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요. 77살에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갖고 매일매일 노인정에 가고 체스를 뒀어요. 체스를 뒀는데 하루는 체스를 두는 친구가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 할아버지가 심심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원이, 할아버지 그렇게 멍 때리지 말고 2층에 화실이 있으니까 올라가서 그림이나 그리라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붓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붓을 평생에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다. 그래도 할아버지 올라가서 한번 화실 구경하시라고.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가 올라가서 화실에 올라가고 그 캠퍼스를 보고 물감을 보고 붓을 보는 순간 어렸을 때 폴란드의 고향을 그리고 싶었던 거야. 그림을 그리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한 번도 붓을 잡은 적이 없는 할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미술 선생이 한마디도 안 해. 할아버지가 화가 나고 물어봐요. 왜 한마디도 안 하냐? 할아버지한테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 별명이 뭔지 아세요? 미국의 샤갈이에요. 샤갈보다 더 잘 그려요. 이 할아버지는 101살까지 22회에 걸쳐서 전시회를 해요. 그 여러분들 놀랍게도 미국의 모든 미술관은 이 할아버지 작품을 소장하려고 난리가 나요. 101살 때 400여 명의 기자들이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얼마나 좋으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나는 내가 이렇게 유명한지 그림을 잘 그리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난 내 능력이 이렇게 깊이 있는지를 몰랐다. 내 능력을 쓰고 사는 이 21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나는 늙었는지도 모르고 신선처럼 즐겁게 살았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지금 나이 50, 60 되신 분들 나머지 100살까지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재미있고 의미 있게 살으셔야죠. 오늘 밤에 집에 가셔서 과연 나는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인생을 살 건지, 나 안에 있는 게 뭔지, 나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건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말입니다. 각각의 역할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때로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삶의 방식이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여겨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형제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분명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잊고 살았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나를 위한 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이 다 클 때까지, 직장에서 은퇴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중에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에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고, 한 가지 책임이 끝나면 또 다른 책임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황금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질문을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들의 교육비를 위해, 그들의 결혼 자금을 위해, 그들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며 사교육비를 대느라 우리 자신의 취미는 포기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바라며 온갖 인맥을 동원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인간관계는 소홀히 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여 안정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며 혼수와 결혼 자금을 마련하느라 우리 자신의 노후 준비는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행복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해할 때 자녀들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희생하며 불행해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죄스러워하게 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인간의 최고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기적인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이 쓴 후에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안전 수칙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써내려가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취미,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과의 시간, 읽고 싶었던 책들, 보고 싶었던 영화나 연극,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치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와서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육아의 부담, 사회적 성공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진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식들은 언젠가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인생이 있고 그들만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만의 인생을, 우리만의 행복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의 진자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욕망을 추구하느라 바빴다면 이제는 권태를 피하고 진정한 만족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만족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투자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권리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안락한 편안함을 주는 소중한 곳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어준 집은 추억이 깃든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곳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서 집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무수한 기쁨과 감동을 놓치게 됩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집안일을 하고 낮잠을 자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세상과 멀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함과 고립감이 찾아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집은 인간의 내면적 안식처라고 했지만 동시에 진정한 삶은 집 밖에서 펼쳐진다고도 했습니다. 집은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지만 진정한 삶의 활력은 바깥 세상과의 만남에서 생겨납니다. 마치 씨앗이 토양에서 영양분을 얻지만 햇빛과 공기를 만나야 꽃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만나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은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새들의 지저귐, 나무들의 푸른 잎사귀, 상쾌한 아침 공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줍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비슷한 시간에 운동하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고 때로는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만남들이 우리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서예나 요가는 또 다른 기쁨을 줍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이 어색할 수 있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금세 친해집니다. 서예를 배우면서 먹을 갈고 붓을 잡는 그 순간의 집중력,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써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평온함.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보내는 오후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이제야 천천히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역사책을 읽으며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고 철학책을 읽으며 인생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얻고 소설을 읽으며 다른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봅니다. 독서는 우리의 정신을 젊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느끼는 나눔의 기쁨은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을 줍니다.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우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사 봉사, 환경보호 활동, 지역사회 행사 도우미, 이런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사회의 유용한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기대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집에서만 보내는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경험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자극을 받고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활동적인 노화의 핵심입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활동과 학습을 통해 이 가소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며 치매와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도 낮다고 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고 삶의 활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한 활동적인 노년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면서 우리는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물론 처음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집에 머물러 있다 보면 외부 세계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등의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들은 대부분 기우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관대합니다. 특히 요즘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이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까운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부터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부터 그렇게 조금씩 활동 반경을 넓혀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분 정도의 짧은 산책으로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문화센터나 복지관의 프로그램도 일회성 강좌부터 시작해서 점차 정기적인 활동으로 확대해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첫 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그 첫 걸음만 내딛으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처음에는 균형을 잡기 어렵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만남과 경험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단순히 신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투자입니다. 활동적인 노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보면 먼저 자신의 관심사와 체력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술에 관심이 있다면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그림 그리기, 도자기 만들기 등의 활동을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한다면 합창단에 가입하거나 악기를 배워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한다면 요가, 태극권, 게이트볼 등을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의 기회도 많습니다. 대학의 평생교육원, 구청이나 시청의 평생학습관, 도서관의 문화강좌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배우기, 컴퓨터 활용법 익히기, 역사 공부하기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 기회가 있습니다. 여행도 훌륭한 활동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각각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 명소나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배우자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20살, 30살의 젊은 나이에 만나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결혼이라는 약속을 통해 한평생을 함께 보내기로 다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에 치이고 육아에 치이며 서로를 제대로 바라볼 시간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남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내는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서로 같은 집에 살면서도 진정한 대화를 나눌 시간이 부족했고 서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년이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는 본래 하나였던 인간을 둘로 나누어 놓았고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반쪽을 찾아 헤맨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바로 그 반쪽, 아니 그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꾸며 지내온 세월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보내온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서로의 젊음을 함께 보내고 서로의 고생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누려온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노년에는 자녀보다 배우자가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이 자녀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는 언제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언젠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지만 배우자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동반자입니다.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곁에 있어줄 사람은 배우자뿐입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자녀 교육의 부담, 경제적 압박, 이런 것들로 인해 부모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반면 배우자는 다릅니다. 배우자는 우리와 같은 인생 단계에 있고 비슷한 관심사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 불안,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매일 아침 차려주는 식사, 빨래하고 정리해주는 집안일, 몸이 아플 때 챙겨주는 세심한 돌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랑의 표현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공기의 소중함을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하다가 없을 때야 깨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에게 감사의 인사를 자주 했습니다. 고마워, 사랑해, 수고했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표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익숙함이 감사함을 잊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수고했다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운동하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서로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혼 초기의 설렘과 호기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댄스를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럽겠지만 서로 손을 잡고 음악에 맞춰 움직이다 보면 젊은 시절의 로맨틱한 감정을 되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요리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역할을 나누어 요리를 만들고 그 요리를 함께 맛보는 시간은 새로운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들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주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집 한 채, 땅 한 평, 통장의 잔고, 이런 것들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린 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진정한 유산은 은행 잔고가 아니라 함께 나눈 사랑과 추억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무릎에 앉혀주고 들려준 옛날 이야기,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 앞에서의 따뜻한 대화, 온 가족이 함께 떠났던 여행에서의 즐거운 시간,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하며 보여준 사랑. 이런 것들이 진정한 보물입니다. 자식들은 훗날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보다 부모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더 그리워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눈빛,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평생 남아있을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랑과 추억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지지는 더욱 소중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때로는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 유산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모습,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 삶을 즐기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우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것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자식들도 언젠가 나이가 들고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여준 삶의 태도가 그들에게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긍정적인 삶의 태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지만 이제는 현재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여기를 강조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를 최대한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이 생깁니다. 건강이 예전만 못하고 체력이 떨어지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제약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행복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과 성취에만 매달렸다면 이제는 평화와 만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황금기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경험과 지혜가 축적되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며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만이 부모의 역할은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태도가 결국 가족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행복한 부모를 보는 자식들도 행복해지고 서로를 아끼는 부부를 보는 가족들도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행복한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또 다른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황금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야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